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50대 중반으로 인생 제2막을 연 지 5년이 된 사람입니다. 혼자 살고 있고 5년 전 이혼을 하게 됐어요. 사실 제가 이혼을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속 터지고 힘든 일이 많아도 이혼은 남일인 줄로만 알았어요. 근데 50줄 들어서며 혼자가 됐고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네요. 전 고향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어요. 갓 딴 신선한 농산물로 건강식을 만들고 있죠. 텃밭도 있고 장 보는 곳도 따로 있지만 가끔은 길을 걷다가 충동 구매를 하기도 한답니다. 어르신, 이 쪽파 한 단에 얼마예요? 그 옆에 늙은 호박도 주세요. 껍질을 다 일일이 까신 거예요? 그것도 주세요. 호박죽 해먹게요. 전 길에서 뭘 파는 어르신들을 보면 지나치질 못했어요. 꼭 뭐라도 사곤 했습니다. 어르신이 깐 쪽파는 특히나 더 뿌리가 새하얗고 푸성귀도 싱싱한 게 맛있는 것 같아요. 어려서부터 전 할머니 바라기로 자랐어요. 자식이 여럿 있는 집에 중간으로 태어났고 부모님은 농사일로 항상 바쁘셨죠. 밥은 굶지 않고 자랐는데 정에 고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끔 할머니가 집에 오시면 정말 좋았어요. 늘 곁에 딱 붙어 있다가 밤에도 할머니랑 같이 잠을 잤죠. 원 녀석도 할미한테 무슨 좋은 냄새가 난다고 킁킁거리누? 강아지처럼. 할머니 치마는 보들보들해. 그리고 할머니 냄새 나서 좋아. 아이고 예쁜 내 강아지. 전 새끼 강아지처럼 할머니 뒤만 졸졸 쫓아다녔어요. 엄만 절 보고 정이 너무 많아서 탈이라고 하셨죠. 그 말이 어렸을 땐 싫었는데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정에 약한 전 중요한 결정을 할 때도 마음이 약해졌죠. 계약이나 물건을 산 건 손해를 보더라도 물을 수도 있었는데 일륜지 대사라는 결혼은 없던 걸로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전 25살에 결혼했어요. 남들 다 하니까 뭣도 모르고 얼떨결에 했던 것 같아요. 남편이 그렇게 따라다니기도 했고요. 결혼 전에 남편은 무슨 락스타 같았습니다. 주말이면 두건을 쓰고 가죽 잠바를 입고 오토바이를 타곤 했죠. 전 양평이 친정이었고 부모님은 농사를 지으셨어요. 주말이면 양평 시내에서 식당 알바를 했는데 거기서 남편의 눈에 들어버렸습니다. 눈치도 못 채고 주말마다 오는 단골 손님으로만 대했는데 어느 날 저한테 명함을 주더라고요. 명함 뒷면엔 이렇게 써 있었죠. 저랑 커피 한잔 하실래요? 우습기도 하고 부끄러워서 한참을 웃었죠. 장난인 줄 알았는데 정말 커피를 마시자고 하더라고요. 1대1은 불편했고 친구를 불러서 만남을 가졌어요. 그 남잔 주말마다 저를 찾아왔고 결혼만 해주면 하늘의 별도 따다줄 듯 그렇습니다. 혜영이야, 나같이 좋은 남자 드물다. 너 연애 안 해봤다고 했지? 시간 낭비하지 말고 결정해. 정말 잘해줄게. 약속할게. 남편의 적극적인 모습이 싫지만은 않아서 결혼을 했어요. 약속한 대로 결혼하면 정말 잘해줄 줄 알았는데 기대는 여지없이 무너졌죠. 게다가 신혼여행에서 갑자기 시어머니를 모셔야 한다고 말을 꺼내는데 너무 당황했죠. 어머님은 한사코 괜찮다고 혼자 지내도 좋다고 하셨는데 남편은 신혼여행에서 오자마자 어머님을 모셔왔어요. 그렇게 어머님과 25년 동안 함께 살았습니다. 그래도 죽으란 법은 없는지 시어머니가 너무 좋은 분이었어요. 절 정말 아끼고 예뻐해 주셨죠. 남편이 일요일 아침에 바람 쐬러 간다고 두건을 쓰고 있으면 어머님이 한 소리 하셨어요. 넌 또 오토바이 타러 나가냐? 네가 오토바이만 안 타도 내 수명이 10년은 더 늘겠다. 다른 게 아니라 그런 게 효도야. 오토바이 갖다 버리라는데 왜 말 안 듣냐? 일요일인데 새아기 혼자 두고 또 어딜 가게? 어머니, 싸나이가 주말엔 오토바이도 타고 그래야죠. 어때요? 저 멋있어요? 가죽 잠바 새로 산 건데 잘 어울려요? 이놈이? 너 내 말을 뭘로 듣냐?
당장 그 오토바이 안 갖다 버려? 오늘은 나가지 말고 새애기랑 손잡고 영화라도 보러 가. 아이, 안 돼요. 동호회 사람들이랑 약속 다 했다고요. 아이, 어머니 저 안전하게 다녀올게요. 걱정 말고 주말 잘 보내세요. 어머니인 철없는 남편을 자주 혼내셨어요. 전 남편보다 어머니랑 지낸 시간이 더 많았죠. 아들이 저 모양이라 면목 없다 하시면서 때로 용돈도 주시고 친정에도 다녀오라고 하셨어요. 남편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자유롭게 살면서 저한테 대리 효도를 강요하고 말끝마다 여자가를 달고 살았죠. 남편의 빈자리를 시어머니와 아들의 사랑으로 채우며 25년 동안 참 열심히 살았습니다. 물론 고비는 많았어요. 이기적인 남편 때문에 속을 까맣게 태웠죠. 그럴 땐 확 갈라서버려 했다가도 귀찮게 무슨 이혼이냐 싶기도 했고 무엇보다 아들한테 못 볼 걸 보여주고 싶지 않았어요. 아들 장가갈 때 이혼한 부모 때문에 속상하게 하고 싶지도 않았고요. 나이가 들면 남자 성격도 부드럽게 변한다고 해서 그것도 기대했죠. 하지만 남편은 나이가 들수록 더 고약하게 변했습니다. 친정엄마가 혼자 농사를 지으실 때였어요. 몇 해 전 아빠가 돌아가시고 혼자 지내고 계셨죠. 통화할 때마다 엄만 여기저기 아프다고 하셨고 부쩍 외로움을 타시는 것 같았어요. 전 불안한 마음에 전보다 자주 친정엄마를 보러 갔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이걸로 꼬투리를 잡는 거였어요. 이 여자가 요새 왜 이렇게 외출이 잦아? 어디 간다 말도 안 하고. 말을 안 하긴. 내가 그랬잖아. 양평 간다고. 우리 엄마 지독한 몸살 걸려서 알아 누우셨다고 했던 거 기억 안 나? 내가 그것까지 어떻게 기억하냐? 그래도 그렇지 장모님한테 딸이 너 하나야? 아, 왜 그렇게 자주 가? 출가 외인이 너무 나서는 거 아니다. 오늘은 가지 말고 그냥 집에 있어. 아이, 뜬끈하게 동태탕이나 끓여보라고. 소주 한잔하게. 한동안 잠잠하다 했더니 또 열받게 하네. 이보세요, 강큰 아저씨. 당신 장모님이 알아 누우셨다고요. 걱정하는 척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내가 집 비울 때 밥통에 밥 없던 적 있어? 국이랑 찌개 다 해놓고 반찬까지 다 해놓고 갔는데 이게 무슨 돼지 뒷다리 긁는 소리야? 그냥 가지 마. 내 기분 안 좋으니까 가지 말라고. 너 무슨 여자가 이렇게 센스가 없냐? 서방님이 소주를 찾으면 아니 무슨 안 좋은 일 있나 감 잡아야지. 나가면 널린 게 식당이야. 당신 툭하면 잘하는 거 있잖아. 친구들 불러서 소주 마시고 동태탕도 먹고 다 하셔. 내가 당신 기분에 따라 움직이는 로봇이야? 참, 그리고 역지사지가 안 되나 본데 어머님 편찮으실 때 내가 얼큰하게 소주 마신 적 있어? 기분 안 좋다고 외출하지 말라고 한 적 있어? 전엔 안 그랬는데 나이가 드니 못 참겠더라고요. 우라병이 생길까봐 할 말은 하고 살게 됐어요. 원래부터도 남편과 전 성격이 정말 안 맞았습니다. 전 다른 사람 기분 살피고 배려하는 성격인데 남편은 직설적이고 말을 기분 나쁘게 툭툭 내뱉었죠. 같은 말이라도 따뜻하고 정답게 할 수 있는데 남편은 한마디 한마디가 무신경하고 모질었어요. 결혼 초 순진할 땐 참 많이 울었어요. 그러다 점점 대화를 피하게 됐고 남편한테 마음을 닫게 됐습니다. 남편은 반성은커녕 그런절 답답해하기만 했어요. 자기가 한 말에 반응을 안 해주면 엄청 서운해했고 센스가 없다, 눈치가 없다 이러면서 저 때문에 집에 들어올 맛이 안 난다고 막말을 서슴지 않았죠. 싸우기 싫어서 한때는 남편이 원하는 대로 해줬지만 40대가 되니 다 귀찮아지더라고요. 가만히나 있으면 좋을 텐데 아픈 친정 엄마한테 가는 것까지 간섭하고 수시로 제 속을 뒤집어 놨습니다. 그렇게 우리 부부는 점점 사이가 멀어져 갔어요. 각방도 자연스럽게 쓰고 있었고요. 제 얘기를 듣더니 친구가 걱정을 했죠. 너 그러다가 남편 바람난다? 그 쪼잔한 성격에 바람은 무슨 바람. 누가 좋아하겠어, 그 꽁생원을. 그래도 모르는 거야. 비슷한 사람들끼리 만나서 좋다고 짝짝꿍 할 수도 있다 너. 아무리 미운 배우자라도 바람 피우면 눈 뒤집힌대. 설마 그 위인이 바람까지 피우려고 뭘 잘했다고 바람까지 피워?
말이 씨가 됐는지 친구가 성견 지명이 있었는지 어이없게도 남편은 바람이 났습니다. 조짐은 분명히 있었어요. 갑자기 외모에 신경을 엄청 쓰고 헛돈까지 쓰더라고요. 매주 옷을 산다, 파마를 한다 난리를 치더니 머리 스타일도 바꾸고 변신을 싹 했던 적이 있었죠. 전 지나가는 말로 그랬어요. 왜 그렇게 거울을 봐? 이 옷들은 다 뭐고? 누가 보면 연예계 데뷔하는 줄 알겠다. 멋대가리 없는 마누라 때문에 지루에 빠진 내 인생. 아이, 주말에 동창들 만나서 기분 전환 좀 해야겠다는데 왜? 뭐 잘못됐어? 또 저렇게 사람 속을 뒤집어요. 머리며 옷이며 무슨 돈으로 했어? 난 못 갚아줘. 그거 다 당신이 갚아. 걱정 마쇼. 10개월 할부로 싹 다 결제했으니까. 남편은 돈 문제에 있어서도 허당이었어요. 한 회사에 오래 있지도 못했죠. 툭하면 이직을 해서 월급도 그만 했고요. 생활비도 정말 쥐꼬리만큼 갖다 줬는데 큰 소리는 얼마나 치던지. 전 아들이 초등학교 졸업할 무렵에 일을 시작했습니다. 작게 시작한 식당이 무척이나 잘 됐어요. 제가 벌어서 집도 넓히고 생활비며 아들 교육비까지 대고 있었죠. 남편은 참 속편한 인생이었어요. 부인 고마운 줄 알면 말이라도 예쁘게 하면 좀 좋아요. 툭하면 저보고 눈치 없고 멋대가리 없다고 면박을 줄 때 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남편은 몰랐을 거예요. 저 인간이랑 계속 살아 마라 하고 있는 와중에 바람까지 피우는 거였죠. 남편의 바람 상대는 동창이었습니다. 저도 그 여자를 알고 있었어요. 친구 말대로 속썩이고 보기도 싫던 남편이 바람을 피우니 미운 건 미운 거고 속이 엄청 상하더라고요. 분이 나고 우라통이 터져서 견딜 수가 없었죠. 한 번은 어머님이 외출하셨을 때 남편 바람 문제로 부부싸움을 심하게 했어요. 시어머니는 당뇨 합병증으로 고생하고 계셨고 차마 아들이 바람 피운다는 걸 알릴 순 없었습니다. 전 이런 일로 싸우기도 싫어서 냉정하게 말했어요. 좋게 말할 때 정리해. 여태 뭘 잘한 게 있다고 바람까지 피워? 그 여자 당신이랑 바람 피우면서 내 식당에 꼬박꼬박 밥 먹으러 오더라. 일부러 내 속 뒤집으려고 오는 것 같은데 그 짓도 그만하라고 해. 가만 안 있겠다고. 이거 경고야. 아니, 무슨 말이야, 바람이라니. 우린 그냥 동창이라니까. 그리고 걔한테 할 말 있으면 직접 해. 나 천치 바보라서 가만히 있는 거 아니야. 알거지로 쫓겨나기 전에 정리하고 나한테 무릎 꿇고 사죄해. 아우, 뭐가 그렇게 거창하냐. 사죄까지? 내가 바람 피운다고 누가 그래? 영식이 그 촉새가 하는 말을 넌 믿냐? 정말 끝까지 오리발 내밀 거야? 증인이 몇 명인 줄 알아? 하나밖에 없는 아들한테 망신당하고 싶어? 재민이 눈치가 얼마나 빠른데. 어머니 나 재민이한테 몹쓸 짓 하지 말고 좋은 말 할 때 정리해. 그때 시어머니와 아들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인 손주와 병원에 다녀오시는 길이었습니다. 당뇨 합병증 때문에 혼자선 병원에 못 가시는 상황이었죠. 저와 남편은 깜짝 놀라서 딴청을 폈어요. 그런데 아들 재민이 표정이 심상치가 않더라고요. 할머니, 또 입원해야 할지도 몰라요. 약 먹고도 차도가 없으면 입원해야 한대. 근데 엄마 아빠 또 싸우셨어요? 싸우긴. 그나저나 큰일이다. 할머니가 기운을 못 차리시네. 근데 엄마, 아버지 좀 이상하긴 해요. 전처럼 그냥 놀러 다니는 것 같지가 않은데 뭐 있죠? 있긴 뭐가 있어. 엄만 몰라. 얼른 씻어라. 저녁 해줄게. 어머님은 끙끙 앓는 소리를 내셨어요. 당뇨 합병증은 참 무서운 거였습니다. 연로하신 탓에 상태가 호전되지 않고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고 계셨죠. 그런데 며칠 후 어머님이 뜻밖의 제안을 하셨어요. 하루 전 기운을 차리시고 일어나신 뒤였죠. 애미야, 여기 좀 앉아봐라. 애비도 좀 불러와. 집에 있지? 다 같이 얘기 좀 하자. 전 어머님이 남편 바람을 눈치채신 줄 알았습니다. 생전 이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남편도 엄청 긴장했어요. 어머님 앞에 부부가 나란히 앉아서 조마조마해 하고 있었죠.
예감이 좋지가 않구나. 이번에 병원 들어가면 아무래도 못 나올 것 같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래서 말인데, 우리 제주도 여행 가는 거 어떻겠니? 다들 바쁜 거 아는데, 짧게라도 제주도에 좀 다녀오자. 내가 수국 좋아하는 거 알지? 6월에 수국이 아주 절경이래. 보아하니 너희들 또 싸운 것 같은데 노인네 소원 한번 들어주는 셈치고 추진해봐. 특히 애미는 식당 하느라 여행도 마음 놓고 못 다녔잖아. 애비가 이것저것 알아봐라. 그렇게 해서 생각지도 못했던 제주도 여행을 가게 됐어요. 어머님 때문에 가는 거긴 하지만 여행 가서는 휴전을 하기로 했습니다. 절대로 서로 거슬리는 행동이나 말을 하지 않기로 했죠. 사실 전 굳이 시비를 거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모든 싸움의 원인은 객관적으로 남편이었죠. 그래도 어찌됐건 여행은 즐거워야 했고 전 노력했습니다. 어머님은 제주도에서 정말 좋아하셨어요. 연보라색 수국 앞에서 활짝 웃으시며 사진도 찍으셨고요. 거기서도 남편은 애처럼 투정도 부리고 어디 가서 뭘 하는지 몇 시간 동안 사라져 버리기도 했죠. 하지만 상관없었어요. 어머님을 위한 여행이니 저와 아들은 시어머니 곁에서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주도를 떠나는 날 어머님이 자꾸만 뒤를 돌아보셨죠. 너무 잘 놀았다. 제주도에 또 올 수 있을까? 우리 또 와요, 어머니. 죄송해요. 그동안 먹고 산다는 핑계로 남들 다 가는 가족여행 한 번 안 가고. 앞으론 종종 이런 기회 만들어야겠어요. 수국이 정말 멋있더구나. 그 보라색 커다란 꽃송이가 눈에 아른거려. 사진도 실컷 찍고 맛있는 것도 잔뜩 먹고 이런 호강을 해도 되나 모르겠다. 이제 집에 가자꾸나. 어디 또 한번 비행기를 타볼까? 비행기에서도 어머닌 참 좋다며 신기해 하셨죠. 내내 컨디션도 좋으셨는데 집에 온 며칠 뒤 어머니는 쓰러지셨습니다. 새벽에 응급차를 불러 병원에 갔고 어머닌 입원을 하게 되셨죠. 당신 몸이 아파 입원까지 했는데도 어머닌 제 걱정뿐이었어요. 식당일 바쁠 텐데 병수발까지 하게 만들었다며 웬만하면 오지 말라는 소리까지 하셨습니다. 애비는 어디 갔냐고 자꾸 찾으셔서 진땀을 뺐어요. 남편은 제주도에서 오자마자 그 여자를 보러 간 것 같았습니다. 집엔 2, 3일에 한 번씩 띄엄띄엄 오고 있었죠. 자꾸 애비 어디 갔냐고 물으셔서 출장 갔다고 거짓말로 둘러댔습니다. 아들 재민이는 대학생이었는데 곧 방학이 끝나가고 있었어요. 개강 때문에 아들이 서울에 가면 교대해줄 사람도 없었죠. 재민이는 저와 할머니를 생각해 자꾸 휴학을 한다고 했지만 안 된다고 홍구멍을 내줬어요. 얼른 공부하고 졸업하라고 등 떠밀어 서울에 보냈죠. 정신없이 식당과 병원을 오가며 지내고 있는데 남편은 한량처럼 놀기만 했습니다. 귀신같이 저 없을 때만 집에 가서 씻고 자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전 전화로 남편을 불렀죠. 어머님이 당신 찾으셔. 바람 피운다고 어머님한테 폭로하기 전에 오지 그래? 나도 하루 쉬어야 하니까 오늘 밤은 병원에서 자고. 사람이 어떻게 그래? 아픈 어머니보다 그 여자가 더 중요하니? 일이 바빠서 못 간 건데 무슨 여자 얘기야. 간다고. 가면 되잖아. 쓸데없는 소리를 왜 하는데? 어쩜 저렇게 뻔뻔할 수 있는지 속이 썩어 문드러졌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친정에서도 안 좋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친정엄마가 위암 초기 진단을 받으신 거였죠. 체구도 작고 약한 엄마가 암 치료를 잘 받으셔야 할 텐데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정도로 전 바쁘게 살게 됐죠. 식당 일도 전처럼 제가 다 맡아서 했고요. 하지만 체력이 받쳐주지 않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아르바이트생을 더 구했는데 중간에 단골도 떨어져 나가고 속상한 일도 생겼습니다. 그래도 일을 포기할 순 없었어요. 서울에 있는 아들 등록금이랑 용돈도 필요했고요.
재민이가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해도 엄마로서 해줄 게 많았어요.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돈 벌고 간병하면서 발을 동동 굴렸죠. 쪽잠은 기본이고 나는 뒷전인 채 살았어요. 친정 엄마는 자식들이 돌아가면서 들여다봤습니다. 너무 다행인 게 엄마는 생각보다 암 치료를 잘 받고 계셨어요. 신경 쓸 것도 많고 몸도 힘들다 보니까 코피가 자주 났죠. 그런 와중에도 남편은 병원에 와보지도 않았어요. 돌아가는 상황을 보고 시어머니 고생하는 절 엄청 안쓰러워 하셨죠. 미안하다고 당신이 빨리 죽어야 제가 편해질 거라며 미안해 하셨어요. 전 그런 말씀 마시라고 화를 냈죠. 제가 아범이 좋아서 어머님 모신 줄 아세요? 어머님이랑 재민이 때문에 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 하지도 마세요. 저 힘 빠진다고요. 거울은 봤어? 네 얼굴 반쪽된 것 좀 봐라. 오늘은 집에 가서 자. 그리고 내 방 TV장 밑에 문갑 있지? 거기 반지꼬리 열어보면 돈 있을 거다. 그거 가져다 너 보약해 먹어. 싫어요, 어머니. 저 한약 잘 안 받아요. 시애미 말에 토달 거냐? 너 내가 잘 가는 용한 의원 알지? 거기 전화해뒀다. 내일 병원 오기 전에 거기부터 들려. 보약 안 해 먹으면 나도 약 안 먹을란다. 어머니. 그때도 남편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죠. 늦게 배운 도둑질에 날 새는 줄 모른다고 늦바람에 아주 신이 났더라고요. 분위기 파악 못하고 혼자 콧노래를 부르지 않나 외출을 밥 먹듯이 하고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워낙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라 가족들 힘든 건 관심도 없었어요. 남편은 자정이 지나 콧노래를 부르면서 들어왔습니다. 지금 콧노래가 나와? 어머님 당뇨 합병증으로 힘들어하시고 장모님도 아프신데 참 뻔뻔도 하다. 우리 엄만 그렇다고 쳐. 당신은 어디 하늘에서 뚝 떨어졌어? 어머님 아프신데 왜 병원에 코빼기도 안 비쳐? 나 대신 네가 잘하잖아. 엄마 아프다고 나까지 죽상하고 있으면 엄마가 낫냐? 그런다고 밖에서 바람이나 피고 다녀? 왜 그렇게 당당해? 나 같으면 미안해서 면목 없어서 집안 살림도 돕고 아내 어깨도 주물러 주겠다. 야, 사람이 갑자기 안 하던 짓 하면 큰일 나. 안마기 필요해? 아이고, 말만 해. 누가 쓰던 거 얻어주던지 할 테니까. 뭐라고? 사람의 탈을 쓴 짐승이 아니고서야 이럴 순 없었어요. 전 아예 신경을 딱 끄기로 했습니다. 이혼이고 뭐고 지금은 정신없고 어머님과 친정엄마부터 살려야 했어요. 시어머니는 합병증 때문에 심장 수술까지 받게 됐습니다. 다른 데도 아니고 심장이라니 듣기만 해도 몸이 떨려왔어요. 어머니가 큰 수술을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이 태산 같았죠. 일이 이 지경인데 남편은 황당한 얘기를 꺼냈습니다. 저한테 식당 일을 그만두고 시어머니 옆에서 간병을 하라는 거였어요. 며칠에 한 번씩 와서 간병하라고 했더니 그게 또 싫은 눈치였죠. 전 말도 안 된다고 했어요.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돈이 필요했습니다. 양가 어머니 병원비, 생활비도 드려야 했고 외동아들 재민이 학비며 자취하는 데 드는 돈도 보내야 했죠. 당신은 뭐 하는 사람이야? 다니다 말다 하는 회사 당신이 그만두면 되겠네. 하는 일도 변변치 않으면서 여자나 만나고 다니고 돈 들어갈 때 천지인데 일을 그만두라고? 제정신으로 하는 말이야? 돈 좀 번다고 눈에 뵈는 게 없냐? 야, 네가 날 그렇게 무시하니까 내가 요 모양 요 꼴인 거야. 며느리가 있는데 왜 내가 엄마 간병을 하냐? 당장 일 그만두고 어머니 간병에만 매달려? 복장 터지는 소리 할 거면 앞으로 얘기하지 말자. 당신이랑은 말이 안 통한다. 내가 할 소리? 그땐 정말 이혼이라는 두 글자가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죠. 겨우 짬을 내서 심란한 마음으로 친정에 갔습니다. 근데 집에 누워 계셔야 할 엄마가 안 보였어요. 전 동네에 엄마를 찾으러 나갔죠. 어르신 한 분이 아무래도 장에 나간 것 같다고 하셨어요. 전 당장 시장에 쫓아가 봤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억장이 무너지는 광경을 보게 됐어요.
친정엄만 시장 한 구석에서 나물을 팔고 있었습니다. 그 나물 많지도 않았어요. 보자기 하나에 딱 3덩어리 펼쳐놓고 앉아 계시더라고요. 너무 속상해서 엄마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엄마, 왜 이러고 있어? 이거 팔아 얼마나 번다고? 당장 일어나요. 암 환자가 찬바람 부는데 밖에서 이러고 있으면 어떡해? 영애야, 어떻게 연락도 없이 왔어? 아니, 오늘은 기운이 좀 나길래. 알았어, 집에 가마. 화내지 마. 엄마 괜찮아. 전 울면서 나물 좌판을 걷었고 엄마를 업고 버스 정류장까지 갔습니다. 가뜩이나 몸집도 작은 양반이 더 깡말라 있었어요. 식사도 잘 못하시면서 그깟 나물은 왜 팔러 나온 건지 너무 애달프고 속상해서 애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썰렁한 빈집에 엄마를 두고 나오는데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결국 전 친정에서 하루 잡고 몸살을 얻어왔죠. 아픈데도 식당 일을 보고 병원 가는 길에 전 지하철 안에서 쓰러지고 말았어요. 응급실에 실려가 누워있는데 주말이라 집에 내려온 아들이 연락을 받고 달려왔어요. 엄마, 지하철에서 쓰러졌다며. 이럴 수 있어? 엄마 쓰러졌다는 소식 듣고 내가 얼마나 놀란 줄 알아? 재민아, 언제 왔어? 기차역에서 바로 온 거야? 아빤 전화도 안 받아. 엄마, 아빠 뭐하고 다녀? 혹시 그 이상한 아줌마 만나고 다니는 거야? 나 아빠 바람 피우는 거 다 알고 있어. 진짜 역겨워. 아빠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다고. 전 깜짝 놀랐습니다. 아들은 제 아빠가 바람 피우는 걸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런 일만큼은 막고 싶었는데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죠. 아들이 난리를 쳐서 시어머니껜 남편이 가서 2박 3일 있었고 전 그 사이 몸을 회복했습니다. 집에 있는 동안 아들을 달래느라 진땀을 뺐어요. 몸을 추스르고 재민이랑 어머님이 계신 병원으로 갔습니다. 아들은 할머니를 보자마자 제가 쓰러진 얘기부터 했습니다. 할머니, 엄마 쓰러졌었어. 지하철에서 쓰러져서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다고. 그랬어? 그런데 여길 왜 와? 얼른 가라. 재민아, 엄마 데리고 집에 가. 난 혼자 있어도 된다. 할머니 아들 집에 오지도 않아요. 넌 왜 아빠를 할머니 아들이라고 해? 그런 말이 어딨어? 할머니 모르지? 아빠 바람나서 집에 들어오지도 않는다고. 진짜 너무해. 나 보기 부끄럽지도 않나? 엄마 혼자 일하고 간병하다가 이렇게 쓰러졌는데 아빠는 엄마한테 전화 한 통 없어요. 내가 화 안 나게 생겼어? 얘가 왜 이래? 너 할머니 아프신데 쓸데없는 소리 할래? 저는 아들을 말렸지만 이미 다 쏟아낸 뒤였죠. 어머닌 크게 놀라신 것 같았어요. 충격을 받으셨는지 한마디도 못하셨습니다. 남편이 속 썩일 때마다 저한테 미안하다 하셨는데 그 말조차 없으셨죠. 전 아들을 보내고 어머님 곁에 앉았습니다. 괜찮다고 다 회복했다고 말씀드려도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어요. 그날은 제가 갈 때까지 입을 꾹 다물고 아무 말씀 안 하셨죠. 속상한 마음으로 집에 갔는데 남편이 그 여자랑 통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엄마? 식당에 있거나 병원에 있겠지. 신경 쓸 거 없어. 그 곰 같은 여자 아무것도 몰라. 내일 모레 토요일인데 드라이브 나갈까? 아니면 등산을 하던지 1박 2일 풀코스로 찐하게 놀다 오는 거. 어때? 등산복이 필요하다고? 내가 한 벌 쫙 뽑아줄게. 애인도 따 뭐하냐? 그럴 때 써먹지. 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철이 없어도 저렇게 없을까 도무지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었어요. 전 방문을 뻥 차고 쳐들어갔죠. 뭐? 곰 같은 여자? 아무것도 몰라? 아무것도 모르는 게 누군데 그래. 오늘 끝장을 내자. 더 이상은 나도 못 참아. 끝장을 내자고. 전 남편 지갑을 꺼내 지갑에 든 카드를 몽땅 가위로 잘라버렸어요. 내가 식당에서 힘들게 번 돈으로 혼자 그딴 생색을 내려고 하다니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왔죠. 내가 진짜 곰이라 당신 같은 인간 옆에서 숨죽이고 산 줄 알아? 아들이랑 시어머니 보고 참고 살아줬더니 뭐가 어쩌고 저째?
당신은 인간이 아니야. 짐승이 무슨 돈이 필요해? 아니야? 여자가 성질머리하고는 돈 잘 번다고 유세하냐? 네가 그러니까 내가 바람 피우는 거 아니야. 이럴 거면 아예 그 여자 집에 가서 살아. 내가 산 내 집에서 내가 한 번 먹으면서 빌붙어 있지 말고. 나가. 당장 그 여자한테 가라고. 남편은 좋다고 나가더라고요. 전 텅 빈 집에서 엉엉 울었습니다. 아무리 마음을 비워도 남편은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마냥 울고 있을 순 없었습니다. 다시 일어나 세수하고 잠자리에 들었어요. 아픈 양가 어머니와 우리 재민이 그리고 저 이렇게 네 사람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어머님이 저한테 로또 용지를 주셨어요. 외출도 못 하시는데 어떻게 구하신 건지 신기했죠. 알고 보니 옆 침대에 계신 부산 할머니 아들에게 부탁한 거였습니다. 부산 할머니는 아들의 간병을 받고 계셨어요. 아들이 어머니를 끔찍하게 챙기는 걸 보고 저와 시어머니 모두 깜짝 놀랐었죠. 병실의 모든 사람들이 부산 할머니의 아들을 칭찬할 정도였습니다. 제가 없을 때 그 아들한테 복권을 사달라고 하셨대요. 번호도 어머님이 직접 정해주시고요. 근데 그 복권이 5,000원에 당첨이 된 거였습니다. 어머닌 수줍게 웃으시면서 저한테 당첨 얘기를 해주셨어요. 우리 어머니 손해는 안 보셨네요. 이거 돈으로 교환해줘요? 5,000원 받아올까요? 난 필요 없어. 너 가져라. 여기 볼펜 있으니까 뒤에 네 이름을 좀 써봐. 5,000원짜리에 누가 이름을 적어요. 제가 잘 갖고 있다가 돈으로 바꿔올게요. 하지만 어머닌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볼펜을 내밀면서 자꾸 이름을 적으라는 거였습니다. 당신은 병원에 있으니 절 준다면서 5,000원으로 맛있는 거 먹으라고 하셨어요. 전 어머님이 그러시는 게 재미있어서 알겠다고 하고 이름까지 적었어요. 알겠어요, 어머니. 5,000원으로 꼭 맛있는 거 사 먹을게요. 꼭 그래야 한다. 이거 내 마지막 선물일지도 모르니까 잃어버리면 안 돼. 누구 주지도 말고 약속 꼭 지켜야 한다. 어머님은 저한테 신신당부를 하셨습니다. 전 지갑 안쪽에 그 복권을 잘 넣어뒀어요. 그 하루는 기분 좋게 마무리했는데 다음 날부터 어머님은 180도 변하셨습니다. 사사건건 꼬투리를 잡아 화를 내시는 거였어요. 이불이 왜 더럽냐, 베개를 바꿔와라, 빨대가 마음에 안 든다며 그렇게나 화를 내셨죠. 20년 넘게 어머니랑 살면서 그런 모습은 처음이라 너무 당황했습니다. 친하게 지내던 부산 할머니조차도 이상하게 여길 정도로 저를 심하게 괴롭히셨어요. 아니 왜 착한 며느리를 그렇게 잡아. 적당히 좀 해. 언제는 며느리 불쌍하다고 울고불고 하더니 하루아침에 갑자기 왜 저럴꼬.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병실 사람들, 간호사, 의사한테까지 제 욕을 그렇게 하시는 거였어요. 다들 절 알았기 때문에 어머니를 말렸습니다. 그래도 어머닌 막말을 그치지 않으셨고 나중엔 저한테 침대 가까이 오지도 말라고 하셨어요. 절 보면 너무 화가 난다고 하시는 거였습니다. 결혼하고 한 게 뭐가 있냐고, 가난한 집에서 시집와 밥만 축내지 않았냐고, 생전하지도 않던 말씀을 막 해대셔서 충격을 받았죠. 사실 속상한 마음이 더 컸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병원에 계셔서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신 것 같았죠. 간병하는 동안 몸은 힘들어도 마음은 편했는데 어머님이 막말을 수시로 내뱉고 화를 내시니 저도 지쳐갔어요. 병원에서 나올 땐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터덜터덜 걸었죠. 그렇게 악몽 같은 며칠이 지나고 저녁 때였습니다. 병원 가는 길에 요기를 하자 싶어서 근처 분식집에 갔습니다. 어묵 2개를 먹다 보니까 분식집 옆에 있는 로또 판매점이 보였어요. 때마침 어머님한테 받은 로또가 생각이 났습니다. 어묵 다 먹고 돈으로 바꿔야겠다고 생각했죠. 제가 들어갔을 땐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전 지갑에서 로또를 꺼내 주인 아저씨한테 내밀었습니다. 5,000원 당첨됐어요. 돈으로 바꿔주세요. 잠시 후 주인은 깜짝 놀라더라고요.
20년 동안 복권을 팔았지만, 이런 건 처음이네요. 유독 우리 가게만 안 나왔었는데, 이런 날이 오긴 오네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뭐 잘못됐어요? 제가 복권에 이름 써서 그래요? 그때 가게로 손님이 한 명 들어왔어요. 주인 아저씨는 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잠깐만. 귀 좀. 아주머니, 1등 당첨되셨어요. 자그마치 24억이라고요. 전 처음에 아저씨가 장난치는 줄 알았어요. 네? 설마요. 그럴 리가 없어요. 아유, 이 목소리 좀 낮추세요. 확실해요. 이 복권 1등 당첨됐으니까, 어서 본점에 가서 돈 찾으시라고요. 가만 보니 장난도 아니었고 아저씨 얼굴은 더없이 진지했죠. 그렇다 해도 믿을 수 없는 얘기였어요. 분명 5천 원에 당첨됐다고 들었는데 말도 안 되는 일이었죠. 전 우겼습니다. 아니에요. 이거 5천 원짜리예요. 저희 시어머니가 5등 당첨됐다고 바꾸라고 하셔서 이렇게 온 건데요. 직접 한번 보세요. 저도 깜짝 놀랐다니까요. 주인 아저씨는 저한테 1등 당첨 번호를 보여주셨어요. 전 몇 번이나 번호를 확인했는지 몰라요. 분명히 모든 번호가 같았고 주인 아저씨 말이 맞았습니다. 어머님이 주신 로또는 1등 당첨 복권이었어요. 무려 20억이 넘는 큰 액수였습니다. 전 팔다리가 후들거려서 제대로 서 있을 수도 없었어요. 어안이 벙벙해서 멍청하게 서 있는데 아저씨는 한박 웃음을 지으면서 축하한다고 박수까지 쳐주셨어요. 전 그제야 제 양보를 꼬집어 봤죠. 너무 아파서 눈물이 찔끔 나더라고요. 전 당장 복권을 챙겨 들고 시어머니가 계신 병원에 달려갔습니다. 조용히 창밖을 보고 계시던 어머니는 절 보자마자 인상을 쓰시면서 소리를 지르셨어요. 저 배응망덕한 게 또 왔어. 내가 뭐라고 했냐. 가난한 집에서 온 청것이 왜 이렇게 까불고 나대? 꼴 보기 싫으니까 당장 나가라. 지금 당장. 전 병상의 커튼을 모두 닫고 다짜고짜 어머님 앞에 복권부터 내밀었어요. 차마 큰 소리를 낼 수 없어 최대한 목소리를 낮췄죠.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5등 아니고 1등이잖아요. 어머님 아셨어요? 혹시 다 아시고 일부러 저한테 주신 거예요? 말이 끝나자마자 어머닌 표정이 달라졌어요. 마치 1인 2역 하는 것 같았습니다. 너무 순식간에 표정이 바뀌어서 어리둥절할 정도였어요. 그토록 비정한 말을 쏟아내던 어머닌 간데없고 인자한 얼굴로 절 한참 동안 바라보셨죠. 그리고 제 얼굴을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저도 모르게 긴장이 사르르 풀리더라고요. 그동안 고생 많았고 많이 미안했다. 이건 하늘이 너 고생했다고 주는 선물이야. 1등인 거 알았으면 그 길로 내뺄 것이지 여긴 또 왜 와? 미련하기 짝이 없다니까 암튼. 어머니 아셨어요? 일부러 저 주신 거예요? 이러시는 게 어딨어요.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시어머니의 이상한 행동이 전부 다 이해가 됐어요. 통 화낼 줄 모르던 양반이 일부러 연기를 하신 거였습니다. 미련하게 착하기만 하면 못 써. 얼른 그 돈 다 가지고 떠나. 그렇게 큰 돈이 있는데 거칠 게 뭐가 있냐. 다 있고 홀랑 떠나라니까. 내 말 무슨 뜻인지 모르겠냐? 어머닌 저한테 새 출발하라고 하시면서 다시는 이곳에 찾아오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병원이고 살던 동네고 다 잊어버리고 가라는 거였어요. 시어머닌 복권 1등 사실을 아시고 마음을 딱 정하셨다고 했습니다. 저한테 이걸 주고 정을 떼버리게 할 생각이셨대요. 구박하고 모진말을 하면 저절로 마음이 돌아설 거라 생각하신 거죠. 그렇게 정을 떼야 제가 이혼을 할 것 같았대요. 전 어머님을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어머니, 왜 저한테 가라 그러세요? 저 어머니 며느리예요. 재민이도 저도 어머니를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남편 때문에 이 자리 버리라고요? 왜 그래야 하는데요? 저 그럴 수 없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단호하셨어요.
저한테 할 만큼 했다면서 뒤돌아보지 말고 가라고 하셨죠. 이제 이혼해라. 내 아들이지만 정말 부끄러운 순간 많았다. 사는 내내 네가 너무 아까웠어. 그동안 입은 마음의 상처 다 잊고 그 돈 갖고 새 출발해. 재민이도 데리고 가라. 괜히 나 때문에 애쓰지 말고 네 인생 찾아가. 전 그럴 수 없다고 병원에서 한 발자국도 안 나갈 거라고 했습니다. 어머니 놀라신 것 같았어요. 그렇게 큰 돈을 갖게 됐는데도 제가 끄떡없자 최후의 방법을 쓰셨습니다. 누가 이익이나 해보자고 하시더니 시금을 전폐하셨어요. 정말 물 한 모금도 안 넘기려고 해서 애가 탔습니다. 식사 시간이 돼도 아예 일어나질 않으셨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아무리 애원을 해도 꿈쩍도 안 하셨죠. 어머니, 조금만 드셔보세요.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세요? 사람이 안 먹고 어떻게 버텨요? 더구나 어머님은 환자잖아요. 내가 안 먹는다고 했냐 안 했냐? 너 시애미를 물러보는 거야? 네가 내 눈에 안 보이기 전까진 절대로 안 먹어. 그러게 왜 고집을 부려? 돈 있겠다. 아들 다 키웠겠다. 왜 못 가는데? 이 답답아. 넌 절대로 날 못 이겨. 단식 때문에 시어머니 건강은 급속도로 악화됐어요. 담당 의사가 엄청 걱정할 정도였습니다. 병원에 있으니까 수액 덕분에 버틸 수 있었지만 그건 한계가 있었어요. 정상적인 식사를 하셔야 했는데 어머님 고집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병실 사람들과 간호사 의사들까지 어머님을 설득했지만 입을 꾹 다물고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전 별별 방법을 다 써봤습니다. 무릎도 꿇고 있어보고 저도 안 먹겠다고 해보고요. 제발 물이라도 드시라고 울고불고 했지만 강철 같은 의지를 가진 어머님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병원에서 물론 난리가 났죠. 이대로는 더 버티지도 못하실 거고 이럴 거면 퇴원하시라고 최종 통보까지 했습니다. 정말 눈앞이 캄캄하고 미칠 것만 같았어요. 까딱하면 어머니를 잃을 수도 있겠다는 안 좋은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남편에게 도움을 청하고 싶어 전화를 했지만 남편은 지난번 부부싸움 이후 일체 연락이 되지 않고 있었죠. 정말 답이 없는 인간이었어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밤을 꼬박 샜습니다. 깊은 새벽 전 잠든 어머님의 머리맡에 앉았어요. 주름진 어머니의 뺨에 제 손을 대봤죠. 가끔 어머니는 제 뺨을 그렇게 만져보셨습니다. 예쁜 얼굴로 왜 울고 있냐면서 절 애처로워 하셨어요. 남편이 속을 썩이면 저와 함께 울어주시던 분이었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렸어요. 24억이라는 큰돈을 아무렇지 않게 주시고 아들과 이혼하라고 권하는 시어머니는 세상에 다시 없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 어머님을 더 힘들게 할 순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전 깊은 고민 끝에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떠날게요. 이렇게까지 저 생각해 주실 줄 정말 몰랐어요. 죄송해요, 어머니. 어머니 말대로 할 테니까 제발 이제 식사하세요. 제 마지막 소원이에요. 네? 어머니. 시어머니는 내내 감고 있던 눈을 번쩍 뜨셨어요. 그리고는 환한 표정을 풀고 인자한 눈길로 절 보셨죠. 힘도 없으신 분이 제 손을 잡으시더라고요. 어머니는 남은 힘을 쥐어짜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게 자신의 죄라고 하셨어요. 당신이 너무 모진 시집살이를 당하다 보니 남편이 어릴 때 잘 못 챙겼대요. 신혼 재미 같은 것도 없었고 시할머님의 시퍼런 서술에 질려 어린 자식을 제대로 혼내지도 사랑해주지도 못한 게 큰 한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냐오냐 버릇없이 자란 탓에 재미나범이 삐뚤어진 것 같다고 저한테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내가 더 똑똑했다면 재미나범을 제대로 된 사람으로 키울 수 있었을 텐데 정말로 미안하구나. 너만 생각하면 눈물이 앞을 가려. 전 울면서 시어머니를 꼭 안아드렸습니다. 저 어머님 계셔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재민 아빠가 속 썩여도 어머님이 계셔서 든든하고 좋았어요.
25년 동안 저한테 화 한 번 안 내셨잖아요. 어머니 같은 시어머니가 어디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식당 차린 것도 다 어머니 덕분이잖아요. 하나하나 알려주시고 격려해주시고 어머님 아니었으면 저 아무것도 못했어요. 난 한 거 없어. 다 네 노력이지. 넌 힘들고 괴로운 일 있어도 피하지를 않더라. 정도 많고 착하고 그동안 고맙고 참 많이 미안했다. 못난 자식 둔 죄 이렇게라도 속죄할 수 있어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 이제 뒤도 돌아보지 말고 가거라. 친정에도 자유롭게 가고 남은 인생 마음껏 누려. 이게 시애미의 처음이자 마지막 소원이야. 알겠어? 그렇게 전 시어머니와 영영 이별하게 됐습니다. 어머닌 자기 속일 생각하지 말라면서 다시 돌아오면 정말 곡기를 끊겠다고 하셨어요. 얼마나 무섭게 말씀하시는지 듣기만 해도 가슴이 철렁했죠. 또 제가 20억이 넘는 복권 당첨금 얘기를 꺼내니까 버럭 화까지 내셨어요. 어머님 말로는 조상님이 꿈에 나와 번호를 알려줬다고 하셨습니다. 애초에 절 생각하며 복권을 사셨다면서 시어머니가 주는 마지막 용돈인 셈 치라고 하셨어요. 전 그날 하루 어머님 식사하시는 걸 돕고 병상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밤이 됐을 때 눈물로 어머니와 작별을 하고 큰 절을 올린 후 병원을 나왔어요. 밤하늘의 별빛은 반짝이는데 가슴이 텅 빈 것 같았죠. 앞으로 어머님 없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하고 허전했어요. 제가 이런데 어머님 마음은 어떠실지 펑펑 소리내서 울고 싶었습니다. 25년 동안 쌓은 깊은 정은 이별을 참 힘들게 했어요. 그걸 억지로 떼어내려 애쓰신 어머님이 너무 안쓰럽고 애틋했죠. 다시는 찾아뵙지 않겠다고 약속드리고 나왔지만 어머님이 입원해 계시는 7층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님, 저 없이도 부디 건강하셔야 돼요. 벌써 어머님이 보고 싶은데 어떡해요. 이렇게 지키기 어려운 약속이 어디 있어요. 전 그 자리에 엎어져서 통곡하고 말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쳐다봐도 울음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곧장 집으로 갔습니다. 울어서 퉁퉁 부은 얼굴로 남편에게 말했죠. 당장 이혼하자고 했더니 남편이 콧방귀를 뀌더라고요. 이제야 본색을 드러내시는구만. 벌써 간병이 지겨우셔. 나 이혼 못해. 누구 좋으라고 이혼을 해. 할 거면 혼자 하든가. 말이 안 통하는 인간이었어요. 25년이나 같이 살았지만 저를 요만큼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눈이 있고 귀가 있으면 제가 어머니한테 어떻게 했는지 보고 들었을 텐데 고맙단 말은커녕 바람을 피웠어도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는 남편이 이젠 정말 가증스럽기까지 했어요. 정도 없었지만 단 한순간도 같이 있기가 싫어졌죠. 어머님의 한서린 고백도 있었지만 이 남잔 정말 구제불능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 솔직히 말했어요. 이혼 안 해주면 순순히 물러나지 않겠다고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했지만 남편은 희죽희죽 웃기만 했죠. 네가 무슨 돈이 있어서 소송을 하냐, 그럴 머리는 되냐, 인신공격을 하면서 사람을 살살 약올리는데 화가 엄청 나더라고요. 전 당당하게 변호사 선임을 하고 이혼 소송을 진행했어요. 시어머니의 도움도 컸죠. 변호사 통해서 혼인 기간 동안에 남편의 잘못을 조목조목 증언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없는 말까지 지어내셨어요. 저한테 지독한 시집살이를 시켜서 제가 못 견뎠을 거라고 하셨대요. 법원은 결국 제 편을 들어줬고 위자료도 물어내라 했죠. 아들 재민이는 저랑 살겠다고 했고 아빠와는 당분간 보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이렇게 전 나이 50줄에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뻔뻔하던 남편은 이혼 뒤 저한테 애걸복걸 하더라고요. 위자료 줄 돈 없는 거 전 빤히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간병도 혼자 하려니 앞이 캄캄했겠죠. 위자료는 주고 싶은데 당신 알잖아. 내 주머니 사정 어떤지. 그러니까 한 번만 봐주라. 그렇게 큰 돈을 급하게 마련하기가 좀 힘들어. 어머니도 병원에 계시고
아참, 당신 병원에 안 가볼래? 어머니 아무것도 모르는 척 하시지만 눈치채신 것 같아. 당신이 가서 격려도 좀 해드리고 얘기 좀 해봐. 미치겠다 진짜. 여자들 의리를 뭘로 보는 거야? 나 어머니한테 인사 벌써 드렸어. 당신 초조한 건 알겠는데 이제 우린 남이야. 서로 뭘 부탁할 이유도 없고 더는 얼굴 안 보고 사는 게 정상이라고. 그렇게 자유롭게 살고 싶다더니 소원 풀었네. 난 이만 가볼게. 전 그렇게 25년의 삶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고향 양평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께서 주신 로또 1등 당첨금도 꼭 필요한 데만 썼어요. 새 집을 사고 근처에 아담한 식당을 장만해서 친정 엄마와 아들과 함께 살게 됐죠. 투자니 뭐니 알지도 못해서 남은 돈은 은행에 잘 넣어뒀고요. 친정엄마 모시게 된 건 솔직히 너무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전 한동안 보양식, 건강식 만드는 데 집중했어요. 자연에서 난 좋은 재료로 몸에 좋은 음식 만들면서 참 많이도 울었죠. 우리 시어머니가 생각나서요. 남편에게 종종 연락이 왔지만 전 받지 않았습니다. 분명 어머님 때문에 전화한 걸 텐데 사정 알면 당장이라도 달려갈 것 같았어요. 밤마다 시어머니의 건강을 빌면서 잠에 들었습니다. 친정엄마도 제가 이혼하게 된 과정을 나중에 알게 되셨어요. 이 노릇을 어쩌면 좋냐. 인연은 쉽게 끊어지는 게 아닌데. 너 밤마다 우는 걸 보니까 내 애간장이 다 녹더라. 박서방이 네 속 썩여도 안 싸도는 널 아끼는 거 나도 다 알고 있었어. 안 싸도니 얼마나 마음을 굳게 먹었는지 알 것 같다. 그래도 영애야, 한 번은 찾아가도 되지 않을까? 엄마, 나도 어머님 뵙고 싶은 마음 굴뚝 같아. 근데 가면 안 돼. 속상해 죽겠어. 아들 재민이는 종종 친할머니를 만나러 병원으로 갔어요. 아들 통해서 어머니 안부를 듣다가 재민이가 군대 가게 되면서 그마저도 끊기게 됐죠. 남편은 아예 번호까지 바꾸고 연락도 하지 않더라고요. 처음에만 어머님 간병이 힘들어 줄기차게 전화를 하더니 얼마 안 가 끊겼습니다. 위자료 때문에도 일부러 그러는 것 같았죠. 그렇게 3년쯤 지나 어머님이 숨을 거두셨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그 이틀 전에 어머님이 제 꿈에 나왔습니다. 25년간 살던 집에서 어머님과 전 나무를 다듬고 있었어요. 제가 커피 마시고 싶다니까 어머님이 내가 타주마 하고 일어나셨죠. 전 제가 타겠다고 했고 둘이 행복한 실랑이를 하다가 잠을 깼어요. 갑자기 그리움이 몰려와 눈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전 아들과 장례식에 찾아갔어요. 영정사진 속 어머님은 살아생전 인자하셨던 모습 그대로였어요. 그토록 사랑했던 시어머니의 임종도 지키지 못한 게 너무 한이 되고 가슴에 맺혔죠. 전 어머님 앞에 엎드려 오열했어요. 어머님과 떨어져서 산 지 3년이나 지났지만 25년 동안 함께 산 세월이 고스란히 기억에 남아 있었죠. 어머님이 좋아하시던 나물 반찬, 봄이면 쓰시던 모자, 여름이면 늘 챙기시던 색색의 손수건까지 시시콜콜 아주 작은 것들까지 떠올라 그리움이 복받쳤습니다. 한참을 울고 돌아서니 이혼 전까지 왕래하며 살던 친척분들이 계셨어요. 제가 어머니랑 어떻게 살았는지 다 아는 분들이셨죠. 남편의 행실도 모르지 않았고요. 저한테 그동안 어떻게 지냈냐고 참 많이 보고 싶었다면서 안부를 물어주시는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말 안 해도 우린 다 알아. 질부 이혼하고 갈라선 거 탓하는 사람 여기 아무도 없어. 25년 동안 질부가 얼마나 애를 많이 썼어. 일찍 정신 못 차린 사람이 잘못한 거지. 그러게 있을 때 잘하지. 저 피골이 상접한 것 좀 봐. 이혼 전에는 얼마나 신수가 훤했어. 안 사람 없이 혼자 간병하려니 그게 쉬웠겠어? 상주 자리를 지키고 있는 남편은 삐쩍 말라 있었습니다. 이혼 전엔 풍채가 좋았는데 그동안 힘들었는지 얼굴이 푹 꺼졌더라고요. 바람났던 여자는 같이 시어머니 모시고 살자고 하니까 36개 주랭랑을 쳤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쉽게 깨질 거 왜 사과도 안 하고 버티고 있었는지 적어도 반성하는 모습이라도 보였으면 어떻게든 버티고 살았을 텐데 전 남편이 참 원망스러웠죠. 이젠 다 소용없는 일이었습니다. 허망하고 안타까워 끊임없이 눈물이 흘렀어요. 그때 시이모님이 제게 다가오셨죠. 어머님이 임종 전에 맡기신 게 있다고 저한테 주셨습니다. 그건 어머님이 쓰시던 핸드폰이었어요. 전원은 꺼져 있었고 전 그걸 가방에 소중하게 넣었죠. 3일장 발인까지 모두 마치고 집에 돌아와 씻기도 전에 어머님 핸드폰부터 켜봤습니다. 사진첩에 들어가 보니 다른 사진은 없고 이혼 전 내 식구가 함께 떠났던 제주도 여행 사진만 한가득 보였어요.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눈물이 흘러 액정에 떨어졌습니다. 6월 수국이 지천에 핀 제주에서 어머님은 활짝 웃고 계셨고 저와 남편 그리고 재민이가 어머님을 겹겹이 감싸 안고 있었어요. 너무나 행복해하셨던 그날이 주마등같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수국이 잔뜩 핀 해안도로를 지날 때 소녀처럼 웃던 어머니가 떠올랐죠. 예쁜 연보라빛 수국을 안고 어머님은 환하게 미소 짓고 계셨어요. 사진 속에선 남편과 제가 여전히 부부였고 내 식구는 모두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질 것처럼 아파왔어요. 시어머님은 사진을 통해 아픔을 달래고 계셨습니다. 이젠 돌아갈 수 없는 그때를 속절없이 그리워만 하면서요. 제가 펑펑 울고 있으니까 아들 재민이가 다가왔죠. 우린 함께 부둥켜 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저흰 그 사진들을 인화해서 액자를 만들고 남은 사진들은 시어머니 납골당에 넣어뒀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어머님에 대한 기억이 선명해지네요. 따뜻한 봄이 되면 또다시 제주도를 찾아갈 생각입니다. 탐스런 수국이 내려다 보이는 그 하늘에 우리 어머님이 계실 것 같아서요.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입니다.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은 흔한 고부 갈등 이야기가 아니라 가슴 따뜻해지는 고부 관계 이야기였네요. 진심으로 서로를 위해주던 두 사람이 시어머니 임종 전에 함께할 수 없었던 게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있을 때 잘했더라면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가정을 꾸리셨을 남편분이었는데 제복을 제 발로 차서 내보내셨네요. 지금은 많이 후회하고 계시겠죠? 우리 사연 남녀 시청자분들은 있을 때 잘하자고요. 오늘도 후회 없는 하루를 살아가시길 바라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